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기 남부권에서 현장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기 안성에서 유권자들과 만났는데 유세 뒤 전국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선에 그 도지사 한다고 해서 재판받거나 측근이 구속되거나 비리로 이렇게 또 갑자기 수사받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게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할 때는 청렴도가 일단 16등에서 전국 1등으로 계속 올라갔고요. 우리 이재명 지사 할 때는 청렴도가 밑으로 떨어지고 주변이 다 많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지금도 재판이 5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저는 일자리를 전국에 약 43%, 8년간 총 합쳐서 43% 이상의 전국 일자리를 경기도에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었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부터 시작해서 판교, 또 파주에 LG 관련된 LCD 단지, 그리고 많은 그 기업, 여기 평택에 또 외국인 전용 산업 단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해외 나가는 기업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GTX도 제가 만든 건데, GTX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생활 복지입니다. 매일 출퇴근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민의 교통이 복지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각 전문가를 모셔서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 측면에서 제가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보는데,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서 들어주십시오. 예. 연합뉴스 조다원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대법원 100명 증원 그리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잘했습니다. 예,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시죠? 잘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 대법관이 100명이 되고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그는 방탄 발상.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살면 완전히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파괴되든지 상권 분립이 파괴되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이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이고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거는 다 내란 정당이고, 아마 앞으로는 이거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지금 자기 형님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형님이고 공무원이고 또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왜 나왔습니까?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자기 당 안에서 비명 행사 아닙니까? 이런 독재적인 발상, 상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저는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습니다. 오직 1인만을 위해서 당을 자기는 아버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비명 행사를 다 시키면서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해서 지난번 89.77%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그 지지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법이나 또 검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 혼자가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철회는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대민주주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대통령 이상으로 본인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분서 들어주십시오. 네. NSP 통신 강수인 기자입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없이 김문수만으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국민의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손 드신 분. 네.
그렇죠. 이데일리 김한영의 다름 아닌 이재명 후보님과 후보님의 그 공약을 살펴보면 둘 다 200조 원, 100조 원대 후반으로 해서 둘 다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정 소요 부분은 막 그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적재적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딱딱 맞게 적재적소에 딱딱 써야 됩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은 그겁니다. 필요하면 빚도 낼 수 있고 필요하면은 한 군데 많이 쓸 수도 있고 이거는 형평성이라든지 그냥 다 같이 15만 원씩 25만 원 나눠 가지자 이런 거는 예산이라는 개념에는 없습니다. 아마 이 공산당에도 이건 없어요. 왜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한테 25만 원을 왜 나눠주자 그래요. 이런 발상 자체가 이 투표로 어떤 직위를 결정할 때 그 표를 사겠다는 그거지. 다른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산은 후보가 표를 사기 위한 매표 예산이 아닙니다. 이는 적재적소 예산. 예산을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한다. 예산을 통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예산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만들어낸다. 국민의 복지를 높인다. 또 의료 자체를 더 지방까지 발전시킨다.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그 예산실 자체를 이제는 대통령실로 가져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게 공산당이지 뭐가 공산당입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북한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당이 결정합니다. 이 행정부나 내각이 아니고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간다 이거죠. 당은 누가 하냐? 수령님이 합니다. 그건 이거는 거의 수령급에 해당되는 무지막지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정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네, 김문수 후보의 기자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죠. 김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를 하며 재판받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이재명 지사 시절에 비해 경기도의 청렴도가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했다 철회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소식 포함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중도층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었던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명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앞서 발의된 대법관 구성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결국 철회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겨냥한 법안 2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 철회 대상입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대선 레이스 후반부에 접어든 뒤에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누수 배경에는 중도층의 이탈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고강도 압박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형적 말바꾸기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비슷한 법안을 또 시도할 거라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그런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정치 집단인지 방증하는 거 아니냐며 언제 또 법안을 낼지 알 수 없으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아침회의에서는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의힘은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나온 걸 계기로 내부 결집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 기류입니다. 이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마지막 숙제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막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결코 다른 편이 아니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단일화 제안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단일화는 100% 없다며 또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은 SNS에 전제 조건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계엄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자유통일당과 연대하는 세력과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단일화 움직임을 야합이다 꼼수라고 치부하며 재차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우린 국민 통합을 논의하자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분위기인데요. 윤여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이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 없는 단일화 꼼수는 어떤 내용도 비전도 있을 수 없기에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되새기며 정권 교체를 향해 최선을 다합시다. 네, 선거까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각 당 후보자들의 일정은 어떻게 되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경기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동남부 지역을 주로 훑는데 수원시와 용인시에 이어 남양주시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캠퍼스에 가는 건 대선 출마 선언 뒤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대학생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고민과 어려움을 듣고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청사진을 나누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충남 천안에서 헌법의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또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요. 지금은 경기도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맞불 유세 전략으로 지지율 출격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란 구상인데 오후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아가는 게 오늘 일정의 핵심입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는 김 후보의 최대 치적이라며 행정 경험과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앞서 모두 발언에서는 당원들에게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해서 당선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요구에 재차 선을 긋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30 세대에 집중하며 독자적 영역 따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방송 출연과 TV 토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된 거죠?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의 과반수인 88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하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의 기회 선언을 시작으로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8명이 모였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제2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관 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정해진 회의 시간은 2시간으로 예정대로라면 잠시 뒤인 정오쯤 마치게 되는데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다뤄질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는 걸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구와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팀 후보의 선거법권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요구 등 사법부 흔들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에서 이 후보 재판에 대한 법관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게 될까요? 어떤 내용의 입장이 의결될지, 내부 합의에 이른 안건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법관 대표회의 측은 임시회의 소집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가 소집된 배경이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인 만큼 관련 논의 자체는 이뤄질 전망입니다. 상정된 안건이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관 대표회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됩니다. 그러나 회의 소집에 대해 전체 대표 법관 과반수가 반대했던 만큼 의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선이 임박한 시점이라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당장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임시회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이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는 어제 오전 9시 반에 시작해 밤 9시 반쯤 마무리됐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했던 특전사 1 공수 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위해 오늘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3, 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앞 차량에서 내린 뒤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재판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전국 관련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는 왜 본 것인지 또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5차 공판 오전 10시 15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 특수부대가 투입된 배경에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전 여단장이 당시 지시를 하다란 통화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지난 23일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자 같은 날 재판부에 비화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통화 시각, 횟수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 만큼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 계엄 전후 상황을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요. 이 영장을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공방도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는 별도의 추가 입장을 밝히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 시작 직전에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술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이후에 지 부장판사는 평소 알던 법조계 후배들과 만났을 뿐 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의혹과 관련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었는데 지 부장판사는 별도 발언 없이 곧장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술접대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년가량의 조사를 끝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전체 접수 사건 가운데 약 90%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 2만 924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11,908건을 진실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 경호처에서 대통령 집무실 CCTV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보존 요청을 했고요.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 자, 계엄 당일과 이 다음 날의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분석을 한 결과 진술과 조금 다른 내용이 확인돼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된 그 안가에 있는 CCTV도 제공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가의 CCTV도 제공이 되면 실제 동선이 타임라인별로 명확하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화폰 서버 복원은 대부분 완료가 됐고 삭제를 한 정황이 확인이 됐으며 통화 내역 등 원격 삭제를 했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 수사가 지금 개시가 됐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록이 삭제가 됐고요. 지시자는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화폰과 업무폰 등 휴대전화는 지금 19대를 확보해서 분석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 경호처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 CCTV를 제공을 받았고요. 경찰은 이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에 있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해서 보존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계엄 당일과 다음 날에 대한 영상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CCTV를 분석한 결과 진술과 실제 다른 내용이 확인이 돼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된 안가의 CCTV도 지금 경찰 측의 요청에서 제공이 협의 중입니다. 만약에 이제 안가 CCTV도 제공이 되면 당시에 실제 동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시간대별로 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복원을 대부분 완료했고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통화 내역 등 이 원격 삭제를 했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록을 삭제했고요. 누가 지시를 했는지 지시자는 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은 비화폰과 업무폰 등 휴대전화 19대를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집무실 복도에 있는 CCTV라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집무실에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등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사람의 진술이 확인이 된 CCTV 영상과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경찰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방송기자 토론회가 끝난 뒤 현장에서 전국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재고 관리하다가 내려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선거 막바지에 또 그 대여금으로 다 그게 금액이 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간의 그런 어떤 회계상의 그런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정이 위험 생가를 찾는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도와 함께 좀 보수 결집으로 움직이는 같은 관측이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토론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60세 이상의 국민의 전동 지지층의 어떤
후보의 전략적 선택 이런 게 좀 지연되거나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이길 전략보다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표가 뜯겨나가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낮출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이길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런 걸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백분 현장에서 그 서순락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그대로입니다. 그거. 예. 예. 아니 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단일화에 관심 없고 정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퇴하시면 될 일이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어떻게든 개혁신당의 지지세를 흡수하고 싶고 본인이 후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계속 이런저런 제안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네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사람 하나 바보 만들어 놓고 아니 거의 뭐 제가 자살 종용이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 저는 저한테 물리적으로 누가 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자기들끼리 언론에다 호공에다 대고 그냥 우리 유감 표명했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린 도대체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왜 싸우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정치를 배워온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참 중의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던지셨습니다. 진짜 검사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 사칭하셨던 본인의 이력을 한번 또 상기시키기도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2017년에는 대선 출마하시면서 그때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SBS 방송에서 하셨던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에 더불어서 2013년에는 그 당시 핫한 인물이었던 윤석열 검사에게 어떻게든 또 숟가락 얹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이분의 과거를 보면은 굉장히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분이고 결국에는 줏대가 없는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또 김어준 씨가 조금 방송으로 인기 끄는 것 같으니까 가서 부정선거론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정말 개탄스러운 것이 TV 토론장에서 어떻게 부정선거론자들과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부정선거론자인 이재명 후보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던 김문수 후보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까지 셋이 빨리 단일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야죠. 질문 더 있으실까요? 예. 뭐 저는 사실 제가 전략을 짜는 게 거의 무의미한 게요. 그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작정하고 호텔 경작을 또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지금 1차, 2차 토론은 이재명 후보의 주도로 본인이 스스로 삽질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자폭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거는 물어볼 얘기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뭐 거북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폭 선발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 계획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기자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길 전략보다는 표 이탈 방지 전략을 쓰고 있다.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만으로 지지율 상승은 불가능하다며 또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전제 조건 제안에도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정각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제부터 투표용지 인쇄도 시작됐습니다. 양강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 추이가 좁혀지면서
막판 단일화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사전 투표까지 남은 시간은 단 3일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계파 불용의 3대 원칙을 전명하고 이러한 정신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이 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다시 그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봅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경기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 경기 동남부 집중 유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후 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이라는 걸로 아예 상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네, 제가 공지 말씀 하나 드리면 선대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철회하기로 선대위에서 공지했습니다. 뭐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뭐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부터 손 주셨었죠? 네. 아까 하셨?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지원입니다. 오늘 대학생들이랑 청년 주거라든지 첨단 산업이랑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은 시급한 일이 있고 중대한 일이 있고 시급하고 중대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으면서도 뭐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우리 고개도 아닌데 10대 경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밥 걱정을 한다, 밥값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먹는 거 가지고 서러우면 안 되잖아요. 작아 보이지만 시급한 일, 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원 학식 이런 제도 정책도 도입했습니다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등록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지원 제도, 이것도 지금 일부 있긴 하지만 등록금 지원 제도 또는 장학 제도 이 부분을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거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생활비 이게 부담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에다가 뭐 주거비, 음식물비 뭐 이런 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 역량 수준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후보님 오늘 그 대선 출마 이후에 대학교 처음 방문하시는 거죠? 아, 그런가요?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지지세가 좀 강한 걸로 나타났는데, 청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뭘까요? 거의 뭐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네. 후보님 그 3일 있다부터 조선일보시죠? 네, 조선일보에서 그 사전 선거 시작되는데 사전 선거 투표하시는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시작되는데 사전 투표 어디서 이제 하실지랑 이제 그런 일정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하고 특별한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 일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저는 하긴 할 텐데 같이 할지 제 아내도 사전 투표를 할지 본 투표를 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하라 그러세요. 더 할까요? 네. 네. 대체로 밝혀주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박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 네. 공약 중에 그 한일 관계를 보면요, 그 과거사하고 연구를 원칙적으로 사회문화 경제에 대한 정량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네. 하셨는데요. 그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그 미래지향적 협력이 쉽게 분리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데서 어려움이 좀 발생해왔는데, 이런 난제를 좀 어떻게 해소하시고 어떻게 투트랙 대응을 해나가실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섬세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에는 매우 지혜롭게 정말 접근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운동가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죠.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과거사 문제,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 반성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인정하라 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잘 안 하고 있죠. 또 독도 문제도 우리의 명확한 실효적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일본 영토라고 자꾸 우기고, 또 쉽게 뭐 교과서, 뭐 공식 문서 이런 데다 기록을 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그건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또 한미일 협력 문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히는 과거사 또는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뭐 안보 영역이라든지 또는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 이런 민간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또 외교 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의 기자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 철회에 대해서는 선대위에서 한 일이고 대법관의 증언이나 자격 문제는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관련 법을 준비한 것이고 지금은 대법관 증언 등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두 분과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앞서 단일화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제 2차 마지노선인 목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월, 화, 수 3일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전면 거부 방침을 계속해서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밝히고 조금 전에도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근데 그 단일화 안 하겠다는 그 의사 표시할 때 그 단어 선택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일화를 하려면 그래도 양 당사자가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해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딱 하나 본인으로의 단일화만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글쎄요, 어떤 막 사변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단일화는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 자리를 내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건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예. 네. 한편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라. 나한테 단일화하자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어제 그런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논리도 안 맞고요. 그냥 억지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믿었던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후보는 그냥 본인의 어떤 그 현재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두가기 전략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지난 2017년도에 했던 것들은 그 부정선거가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고 투개표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중요한 건 그런 의심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선관위의 어떤 설명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구나 깨닫은 것과 지금도 부정선거가 그런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랑 같은 선상에 올라섰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비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근데 단일화도 이 스토킹 수준까지 가면 범죄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범죄 수준까지 올려놓는 국민의힘도 안타깝고 사실상 이준석 후보도 이거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본인을 가두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면서 나로 단일화하면 받아들이겠다. 라는 것은 결국엔 보수의 지역 내에서 내가 대한 세력이다. 라는 것을 좀 역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전체의 이 조기 대선의 본질은 뭡니까? 정말 헌정 질서가 파괴됨으로써 생긴 이 조기 대선, 대한민국 나라를 어떻게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어떤 언어들이 보이지 않다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깝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요. 대선 뒤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 안건도 상정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이후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추가 입장이 나올지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었는데 입장을 내지 않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는 속보입니다. 오늘 추가 안건도 상정을 하고 속행회의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오전 10시에 시작돼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고요. 오늘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대선 뒤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한번 이준석 후보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요.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오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지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안철수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단일화 얘기하면은 그거는 약간 호객행위가 아니고 고객 내쫓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해서 뒤통수 맞은 분의 어떤 대표주자 같은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했는데 네, 뭐 공동정부 그때도 뭐 5만 가지 맞아요.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님이 오셔가지고 세일즈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보법인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읍소를 넘어서 약간 협박으로 들어갔거든요. 너 안 하면 뭐 앞으로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작동할 것인가. 저는 뭐 어렵다고 보고요. 작동하더라도 저희는 신경 안 쓸 겁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40대 총리를 제안하더니 또 어제는 당무 개입 안 하겠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태 위원장 원하는 거 다 말해봐라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이준석 후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는 원하지를 않는데 어떤 요구 조건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아주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한 10% 정도 되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그 지지세를 완벽하게 김문수 후보가 흡수하는 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단일화에 대한 계속된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이준석 후보는 뭐 본인이 처한 정책 상황과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것을 봐서 아예 단일화의 디귿자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 주변에서도 그 단일화 관련해서 뭐 저희 당에서 뭐 당권을 제안한다든지 이런 내밀한 얘기들을 먼저 공개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준석 후보 주변에 있는 개혁신당 분들도 단일화, 즉 국민의힘으로의 흡수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3년 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일 때 당대표에서 물러나게 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좀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3년 지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 되는 겁니다. 또 그분이 누구인지도 특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걸 조건으로 단일화에 응한다거나 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어떤 능력과 성품을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본인으로의 단일화 외에는
어떠한 선택지도 이준석 후보의 머릿속에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후보직 외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요즘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에 다 경험자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나서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뒤통수 맞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거는 제가 줄곧 이 단일화에 있어서 그 전략적 실패를 안철수 의원이라고 제가 지적해 왔어요. 물론 이제 단일화 전문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나 그 단일화가 본인 주도의 단일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을 단일화 시켜주고 늘 좀 그 정치적 이득을 뭘 받아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좋았고. 선거 결과만 좋았죠.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켜줬던 그런 분이고 사실상 단일화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건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의원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안철수 의원하고 달라요. 인제 40이고요.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최소 15년에서 20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안철수 의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해놓고 뭐 받았어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따지고 보면 막판에 3차 토론 끝나고 그 새벽에 갑자기 단일화 선언해서 공동정부에 뭔가를 얻을 것처럼 하다가 아무것도 못 얻었잖아요. 그런 정당에서의 그런 단일화의 상징성을 가진 분이 와서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구국의 정치인이 된다. 근데 구국의 정치인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이라면 구국의 정치인이 맞을 수는 있죠. 보수 지지층 내에서.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친윤그룹이 거기에 핵심 뼈대로 있고 김문수 후보조차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 자체는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은 탄핵을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그러면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을 바꿔서 탄핵 반대한 후보와 섞여서 본인이 정치를 오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셈을 하더라도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이 덜센 패스를 못하는구나라고 판단이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준석 후보가 나 위주로 후보해달라라는 것은 뭐냐면 친윤 다 물러나고 김문수 후보 사퇴하고 국민의힘을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단일화 해줄게. 이 말은 뭐예요?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명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단일화는 변수가 아닌 상수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그는 지난 대선에서 예상치 못한 단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이 뼈아픈 0.73의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변수가 생겨서 그게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비를 하자는 차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에 대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평가도 있고 아니다. 단일화에 홍 전 시장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액면 그대로 보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물론 탈당은 하셨지만 저희 당에서 여러 당직 하실 거 다 하신 분이 이래도 되느냐 이제 이런 반발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홍 전 시장님이 이제 정계 은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더더욱이나 저희 당에서 뭐 정치할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내에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런 얘기가 단일화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은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엄호를 하시는데 아직도 홍준표 전 시장은 저희 당에 대해서 많이 섭섭한 감정을 표시하고 계신 중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지지 선언까지는 아니고 평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새 나온 여론조사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 47.3%, 김문수 후보 39.6%, 이준석 후보 9.6%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을 하면서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원래 60%까지 득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다가 지금은 두 후보의 격차가 5%포인트 내외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바꿨거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구도상으로는 초창기에는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그런 예측들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양 진영, 거대 양당의 어떤 진영 싸움으로서 오랫동안 큰 선거는 치러졌고요. 사실상 52대 48 싸움이 맞는 것이죠. 그 누가 되더라도. 그러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PK, TK의 어떤 지지를 보면 아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막 여론조사가 TK, PK에서 나옵니다. 거의 근접하거나. 그리고는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수의 과표집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어차피 과표집이라는 것들은 보수가 집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면 제자리를 찾아갔을 때는 52대 48 싸움이 펼쳐진다고 우리는 여기고 이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초반 선거 전략을 절박하고 읍소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의 삶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느냐를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이 조기 대선에 있어서의 내란 세력의 심판의 메시지가 좀 약했다라는 측면에서의 좀 아쉬움은 좀 남긴 하나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가다 보면 그럼 메시지가 더 강해지나요? 훨씬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보면은 뭐 통합, 포용 뭐 이런 중도 확장의 메시지보다는 내란 세력의 심판, 그다음에 사법부에 대한 어떤 개혁보다는 지금 그걸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 메시지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색깔도 갈색에서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단은 뭐 이제 그 의지를 어떤 그 단호하게 네. 좀 바꾼다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애시당초 제가 이제 제가 좀 말을 덧붙이면 제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전략 자체를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하게 초반에 전략적으로 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집권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부분들이 중도층의 위헌확장의 여포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누누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제 중반부에 보수의 직결이 이루어지니 이 부분을 다시 전략 순환을 했는데 저는 늦었더라도 이번 조기 대선의 본질,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들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소영주 소장님의 전략을 따랐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략 수정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티셔츠가 바뀌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전략은 뭐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야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당원으로서 또 경선을 끝까지 치렀던 분의 입장에서 당연히 김문수 후보 돕는 일에 나서는 것이 되겠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김문수라는 글씨가 쓰여진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쭉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떠한 발언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설득하는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가장 명료하고 선명하게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지 않는 몸이 하나니까요. 그러면 이제 서로 동선이 좀 달리해서 효과적인 또 선거운동을 계속 지방을 돌면서 할 그런 가능성이 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보도도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와 한 샷에 사진에 잡힐 건가요?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또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만 결국은 원샷에 잡힐 것이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원샷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최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비법조계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이 상당했죠.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김어준 대법관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그런 같은 법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그 김어준 대법관법 안 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절박하게 싸우면 숫자가 적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조기에
이게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도와야 된다. 선거대책위원회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급한 건 아니다. 지금은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불을 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의원이 사실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그렇죠. 또 지금 민주당 법사위 간사잖아요. 네. 그냥 개인 의견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하니까 개인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한 개인 의원들이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논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했다라고 했으면 이미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법사위원들의 합의 끝에 뭐 대법관들의 인원을 늘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그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그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대법원이나 사법개혁의 어떤 일부분에서의 어떤 입안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차원의 제출이다. 물론 필요할 거는 같아요. 다만 지금 선거 기간에 사법개혁이다, 검찰개혁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싸우는 듯한 모습들.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란 사태를 초래했던 세력과 싸워서 거기를 심판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해야 되지 왜 사법부와 검찰하고 지금 싸웁니까? 물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집권 이후에 정말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다면 그걸 개선해야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지금 아까도 이제 선대위에서 발표를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저거를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속도 조절해라. 예.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기 누굽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거리로 빌미를 주잖아요. 네. 그게 사실과 달라요. 어떻게 김어준 씨를 대법관 임명합니까? 하지만 굳이 억지를 써서 공격을 한다면 김어준 씨법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 자체가 온전하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정과 그리고 이 조기 대선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 안타까운 사실을 국민한테 호소하는 것만 나머지 8일을 허비해도 예. 부족하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법개혁의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공격거리에 빌미를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 한동훈 대표 아니라도 누구라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다른 거 뭐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분인데요. 100명으로 늘리자는 얘기가 그 어떠한 심리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보면은 뭐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게 있을 거예요. 더 이제 놀라운 게 이제 김어준 씨 관련한 얘기. 한동훈 전 대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심원제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적으로 하는 나라인데 예. 그 법적 경력이 없는 분,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말을 전직 법무부 장관의 사선에 법사위 간사가 한다. 근데 민주당 분이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얼마나 그분이 밉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분들로 내각을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대단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적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이것을 철회했다 얘기하고 본인하고는 상의한 거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이 캐릭터를 볼 때는 굉장히 세게 후퇴한 모습이다. 박범계 의원이 이거 외에도 공개적으로라도 뭔가 입장 표명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이 대법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안은 철회된 상태이고요. 근데 좀 설명을 살짝 덧붙이면 이제 이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거라든지 비법조인을 이 대법관 합의기구에 넣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독일과 프랑스도 지금 비법조인들을 그 대법관에 아니면 헌재위원회에 합류시킴으로써 조금 법과 민심과의 괴리 현상을 완충하자는 어떤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사법권은 판사와 검사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선 기간에 논박이 돼버리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전략은 아니지만 집권을 만약에 민주당이 한다면 집권 이후에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SNS에 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일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조 전 대표의 뒷모습이 담겼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걸까요? 그렇죠. 중의적인 표현을 쓴 거죠. 일찍 지금 정경심 씨가 표현한 것은 숫자 1에다가 찍자를 넣었잖아요. 그 이제 1번을 찍으면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읽어보면 일찍 조기에 그럼 조기에 만날 조국이다. 네, 화면이 준비되었습니다. 조국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조국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배우자 조국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로 저것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정말 일찍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 네. 뭐 그렇다면 사면복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1번 찍으면 조국 전 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민주당에 도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지지층은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상징성은 투표에 동료하기에는 아주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5월 29, 5월 30 사전투표에 조국 지지층을 끌어내려고 하는 캠페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늠하기는 쉽지 않으나 사실상 저는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가족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더 일찍 만나야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뭐 사면복권을 하려면 올해 12월이나 아니면은 뭐 내년 뭐 신년이나 하면 거의 다 수감 생활을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일찍 만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그냥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고발전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북선 웨이브파크 발언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거북선 웨이브파크를 치적으로 자랑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웨이브파크를 감싸고 있는 거북선 전체의 공실률을 문제 삼은 거죠. 그렇죠. 대선 후보라면 대선에 출마한 분이라면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내가 웨이브파크 유치해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게 했다. 딱 그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 시흥에 가서 그 거북 등을 표상하는 어떤 인형 같은 거를 들면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선거전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북선 관련한 얘기들이 그동안 보도가 쭉 돼 있었고 공신률이 87%라는 거 대표적으로 투자가 잘못된 그런 지역이다. 이것이 다 알려졌는데 거기에 딱 한 곳만 얘기를 한다. 전체적인 것을 봤다면 그런 얘기 하실 수 없을 텐데 이걸 또 가지고 뭐 허위 사실이라느니 이렇게 공격하는 것 또한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세밀한 보좌를 받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지금 막판이라 굉장히 이런 거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예, 거북섬 상가의 공실률이 80%가 넘는 건 이제 사실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고발한 지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한 건 거북섬 전체가 아니라 웨이브파크의 치적을 자랑한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상가의 불황이 그 상가가 뭘 잘못해서 불황인가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거리의 상가들이 임대 문의하는 것들이 그 상가가 장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민생 경제를 잘 못 돌보다 보니까 그런 불황이 정말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자영업자들이 상가 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에 정부의 무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웨이브파크는 거북선 사업 중에 하나의 상가예요. 그러면 전체 거북선 사업 자체가 불황이다 보니 결국엔 웨이브파크 사업이 공실이 생긴 건데 마치 모든 거북선 사업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해서 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가 2013년도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수자원공사 시흥시 경기도 협약을 통해서 해양레저 복합단지 시설로 이 거북섬을 본격 추진합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웨이브파크라는 그런 상가를 넣지요. 그러니까 다 일련의 전체의 그림에서 비판을 해야지 이거를 모든 사업을 이재명 후보 탓이다 하는 것은 조금 명백한 허위사실과 어떤 가짜뉴스다
말씀드립니다. 예, 거북선 논란에 대한 양당의 입장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후보들만큼 내조에 한창인 배우자들의 행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달리 활발한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가 지난 주말 SNL에 출연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편의점 알바 역할을 한 설 여사,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김 여사 분장을 한 손님에게 카드에 경기도청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라며 법인카드는 국민의 세금인데 법카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쁘다고 비판한 겁니다. 대선 후보들이 주로 출연한 이 해당 코너에 후보의 배우자가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죠. 제 아내가 어떤 걸 한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아내의 판단에 따라서 잘 알 테니까 저는 거기에 언급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정치가 이러저러한 코미디 혹은 어떤 시사적인 토론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선들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좀 품격 있게 서로 대화하고 상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SNL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김혜경 여사,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유는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인 어떤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선거운동의 기본이라고 볼 때 설란영 여사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국민들이 확실하게 이제 아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풍자, 저는 효과적으로 선거운동하고 계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카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게 적극적인 반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이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서 울고 먹을 대로 울고 먹은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에 이제 더 이상 공격할 게 없으니까 옛날 얘기를 끄집는 것이고, 이 법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죠. 공직선거법상 10만 3천 원 이 부분만 지금 판결이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네거티브는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진료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란영 여사 부분들은 김건희 씨보다 김혜경이 나쁘다? 이건 누수 침뱉기죠.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분은 비호하고 옹호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그 몇십만 원으로 지금 재판받는 김혜경 씨보다 어떻게 김건희 씨를 옹호할 수 있죠? 도이치모터로 수십억 수사도 안 받고 지금 최근에는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짜리 목걸이와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소리를 하셨다. 제가 그래 봅니다. 네, 양쪽 배우자의 행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진술에 CCTV 영상과 다른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규혜 기자, 경찰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 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보존 요청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계엄 당일과 다음 날 대통령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영상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돼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두고 두 사람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없었다고 했던 반면 김 전 장관은 찬성한 위원들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또 한 전 총리는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이야기를 듣자마자 말렸다고 진술했고,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계엄 이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던 안가의 CCTV도 제공을 위해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비화폰에서 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요? 네, 경찰은 비화폰 서버를 대부분 복원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시한 주체는 알 수 없지만 경호처에서 원격으로 세 사람 비화폰의 사용자 관련 정보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휴대전화와 비교해보면 초기화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기록 삭제가 이뤄진 날은 지난해 12월 6일로 홍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있었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아직 입건 대상을 특정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계엄 당시 증거인멸 가담자와 지시 주체의 윤곽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당 일각에서 발의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낸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본인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이후에 장 의원과 박 의원은 대법관 구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시도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철회는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라며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을 향해서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진심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은 100% 단일화는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은 자신의 SNS에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여러 차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전제 조건 얘기는 하지 말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명분이 없는 단일화 꼼수는 스스로 무너지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저들이 보수 통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에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이 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 회의는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시작된 회의가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되는데요. 전국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종료됐고 대선 이후로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속행될 회의에서는 상정됐던 안건들에 대한 보충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때 안건에 대한 의결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해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됐고 이 시점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어떤 게 있었죠? 네, 회의에 앞서 상정됐던 의안은 2건으로 모두 의장인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했습니다. 재판 독립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재판의 공정성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첫 번째 안건이었고요. 두 번째 안건에서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하는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현장에서 5건의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뒤에 공개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5차 공판 재판이 오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지 않고 대선 이후에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또 전해줬는데요. 법관대표회의가 일단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안건이 좀 처음에 법관 회의를 개최하다는 취지하고 좀 변질이 됐죠. 네. 그 당시에는 특히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판사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법관회의를 이제 개최하려고 했던 걸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의결정지수에 맞지 않아서 이제 연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열리게 됐는데 오늘 88명, 그러니까 126명 중에서 88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고향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토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건 뭐 당연히 6월 3일 날 조기 대선 조기 대선 투표가 있는데 이게 영향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네. 어떤 형식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빠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재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상황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다 6월 3일 이후로 다 연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토의하고 할 그런 명분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법부의 어떤 독립이랄지 재판의 공정성,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추궁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거에서 오늘 그냥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된 이례적 빠른 판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이건 뭐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속행을 하기로 했고 오늘은 뭐 토의는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안건만 5건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6월 3일 이후에 회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회의 소집에 반대한 판사들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결론을 미룬 부분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떤 형식으로 결론을 내든 간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랄지 아니면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다 그런 의견이 나오면 사실은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안건이나 그런 토론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거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오늘 토론을 해가지고 의결을 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추가 회의의 구체적인 날짜는 대선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어떤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좀 이 논란 관련해서 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대선 이후는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네. 물론 이 경우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 되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또 뭐 판사도 의견이 또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대선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랄지 공정한 재판이랄지 그다음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제도적 법률적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뭐 비판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윤 전 대통령 오늘 5차 공판 기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이제 출석을 하면서 좀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제 원래 그 탄핵 심판 법정이랄지 뭐 그런 데서는 굉장히 자기 주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더군다나 구속 취소를 석방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지금 재판이 5번째인데 본인이 어떤 생각을 이렇게 질문에 전혀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파장 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상현 전 특전사 1 공수여단장의 증인 신문이 또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서 계엄군의 어떤 현장을 지휘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짓을 할 가능성이 높게 처지는 인물이죠. 일단 뭐 그럴 가능성이 많죠. 269명의 이제 군인을 데리고 와서 국회에 출동을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여부랄지 그 다음에 뭐 문을 부수고라서도 들어가라. 또 이제 전기와 관련된 단전, 단수 이런 지시가 뭐 어떻게 내려졌는지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뭐 생생하게 증언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곽정근 특수전 전 사령관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끌어내라고 한다랄지 그게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바로 특수전 곽정근 특수전 사령부 곽정근 곽정근 전 장군이었고 네. 이상현 전 특정사 1공수여단장은 그 밑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시하고 지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감하게 뭐 아마 진술을 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네네.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저 이상현 공수 여단장하고는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곽 전 특전사령관과 진술이 일치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진술에 관한 이제 신빙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에 탄핵 심판 때도 이제 곽정훈 전 사령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반박하는 그런 변론을 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의 어떤 진술은 일치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국회에 대한 국헌물론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경찰 특수단이 복원이 된 비화폰 서버에서 삭제가 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관련한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혐의로 구분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왜 기록이 삭제되었을까? 이거 자체는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김용현 또 윤 전 대통령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대부분 원격 삭제가 되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랄지 군 내부에서 이걸 삭제한 것인지 이제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지금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 내역과 시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하면 사실 계엄과 관련된 사람들, 특히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 또 어떠한 지시를 받았고 어떠한 통화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있고 횟수를 특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윤 전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내용하고 이 비화폰과 업무폰에서 체크한 확인된 시간, 그다음에 통화
뭐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비아폰 자체의 어떤 확보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그냥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이 지금 삭제 주체를 대통령 당시 경호처로 특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뭐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직접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A가 B에게 삭제를 요청해서 B가 삭제를 했다면 사실 A와 B 모두 증거인멸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공범관계 되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자신에 관한 증거인멸을 하면 죄는 되지 않는데 그건 이제 제3자에 시키면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거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윤 전 대통령이랄지 그다음에 위에 있는 지휘부에서 삭제하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경호처 내에서 더군다나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네. 뭐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스스로 이걸 삭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제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삭제가 됐다는 말만 있었지 네. 그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서버랄지 아니면 비아폰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삭제된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증거인멸의 혐의를 두고 수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삭제 시점이 계엄 선포 사흘 뒤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계엄이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부터 내란죄랄지 이제 그런 걸로 민주당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고 네. 또 관련자들이 사실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삭제 자체는 이제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 개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밝힌 이후에 좀 경찰 조사에 협조적인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 뭐 변했다고 저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변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김성훈 전 차장이 있을 때는 사실 체포영장 집행부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져가도 이걸 그 경호법이랄지 또 형법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관리자들이 또 허락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 차장이 사실은 그만두면서 강성 어떤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은 뭐 다 제가 볼 때는 경호처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 그러면 뭐 그 내부에서는 이제는 뭐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이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뇌부의 기록도 삭제된 게 좀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러면 수사의 중대성이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제 삭제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삭제된 이유 자체는 사실은 그게 상당히 어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 삭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게 이제 삭제됐다 하더라도요.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진술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삭제 자체가 불리하게 어떻게 보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제 삭제 내용이 무엇냐? 삭제 내용이 무엇냐 이제 관련자들 다 얘기할 수 있죠. 물론 1대1로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로 양 당사자가 이걸 묵비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뭐 계엄의 내란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서로의 주고받았던 어떤 지시랄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많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내용을 복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이 그 한덕수 전 총리와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경호처로부터 이제 CCTV를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했던 진술과 이 CCTV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봅니까? CCTV 물증이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니 CCTV가 절대적이죠. CCTV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작하지 않는 이상. 근데 조작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게 보면 대통령 옆에 이제 대접견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집무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CCTV를 압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말렸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한덕수 전 총리하고 이상민 전 장관하고 무슨 말이 틀린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좀 더 우호적인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뭐
실체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이 다 말렸고 또 뭐 한 명씩 한 명씩 모여들었다.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의하면 마치 국무회의가 그렇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가면서 말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소환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가의 CCTV도 지금 조율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 CCTV도 제출이 되면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지금 저 CCTV도 마찬가지고 이제 비화폰도 마찬가지예요. 네. 또 안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까지 검찰이랄지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내란 지역에 관련된 공소장에도 보면 뭐 그 내란 뭐 지휘자,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어느 공소장은 뭐 3회 통화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4회 통화했다. 그랬는데 이제 비화폰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회였는지 4회였는지 아니면 시각 이런 것을 특정할 수 있겠죠. 또 CCTV도 마찬가지죠. 이제 안가에서도 이제 어떻게 모여들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도 입증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뭐 안가가 됐건 뭐 집무실에 모였던 사람이 됐건 그 사람들 중에서 진술했던 내용 중에서 CCTV가 일치하면 CCTV와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 CCTV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가장 과학적인 증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안가 CCTV도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지금 경호처 자체가 수사에는 협조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공받으면 아마 그 검찰이랄지 이제 경찰에서도 상당히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어떤 진술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한 결과 CCTV가 맞고 진술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지면 어떤 추가적인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탄핵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유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유증까지 입건해서 수사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 제가 볼 때는 뭐 유증죄로 입건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쟁점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의 끝자락에서 여름 기온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더 높고요. 볕도 제법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전북 북동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곳곳에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올라 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도 점차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아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 모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기온도 계속 올라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